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방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아줌마예요. 너무 귀여운 딸내미야 곰같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착하디 착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네요. 요즘 다들 외동이 많잖아요. 저도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딸 하나만 낳고 살고 있는데 요즘 들어 40대기 전에 아이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갑작스레 형편이 좀 좋아졌거든요. 여유가 생기고 나니 사람 생각이 확 바뀌네요. 그런데 대가족 속에서 복작이며 온갖 트러블 다 겪으며 살다가 분가에서 우리 세 식구만 사니까 홀가분하기도 해요. 시댁이 대가족이었는데 딱 20살에 결혼해서 합가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았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에 결혼했다면 아무리 시궁창에 살아도 남편과 단둘이 분가해서 살았을 거예요. 합가는 진짜 지옥 속에 사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댁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답답했던 제 심정을 말이죠. 어둠의 터널을 지나 현재 광명을 찾았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원인 제공을 한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 게 어떠냐고요? 중간에 시모와 연을 끊고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태어나던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진짜 시모를 고소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놈의 무속이 뭔지 무당한테 날짜와 시를 받아와서 제왕절개 시일을 정했는데 무슨 공장도 아니고 사람 생명이 그렇게 칼각을 지켜서 탄생하나요? 그 전에 나오려던 걸 시모가 무당이 말한 날짜에 나아야 한다며 바득바득 우기고 쌩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 덕분에 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시모와 연 끊을 만하죠. 무속이며 무당 때문에 제 인생에 한이 맺힌 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 친정 아빠도 무당 여자한테 넘어가서 전 재산 다 넘기고 우리 가족을 하층민으로 전락시켜버렸죠. 이러니 제가 무당, 시댁, 시모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쌈딱 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당한 게 많으니 더 이상 그들에 의해 내 돈 안 뺏기고 피해 입지 않으려고 말이죠. 시댁 구성원 중 시모만 절 괴롭혔다면 그나마 낫겠네요. 개날라리 시누이와 대학물 좀 먹었다고 절 하대하던 동서는 또 어떻고요. 그나마 착한 남편과 제게 처음부터 잘해주셨던 시부가 있어서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까지 나쁜 놈이었다면 신혼 때 당장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편은 앞으로 그들을 보고 살지 안 보고 살지는 저보고 결정하래요. 하지만 전 그들에게 메롱메롱 실컷 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요. 더 이상 시댁 것들에게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서부터 심적인 여유가 생겨났네요. 어깨가 펴지고 깡이 생깁니다. 역시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봐야 하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만 봐도 참으로 환장할 삶이었죠. 제 인생을 오늘 탈탈 털어보려고 해요. 그래야 깔끔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며 한 번쯤 정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우리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납니다. 죽는 그날까지 진짜 생고생 많이 하며 사신 분이거든요. 마음고생, 몸고생 다 말이죠. 저희 친정이 원래 못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둘 다 고졸의 학력으로 읍내에 위치한 조그만 회사에서 맞벌이하고 계셨거든요. 두 분 다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라 착하게 돈 모으며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었죠. 물론 두 분 다 흑수저 출신이라 엄청나게 아껴 쓰는 습관은 몸에 탑재돼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 하는데 자식을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외동딸인 저 하나로 만족하셨다고 해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신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형제가 없는 점이 많이 아쉽긴 해요.
이 세상에서 가족이 한 명도 없어졌을 때 저 혼자인 게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한편으론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게 이해가 돼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엔 사교육까지 엄청나게 시키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학원 하나 보내려면 과목당 3, 40만 원은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말이죠. 아휴, 요즘 사과 하나 살래도 너무 비싸서 참 망설여지잖아요. 집값은 또 어떻고요. 내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올라가니 망연자실인 요즘이죠. 어쨌든 그리도 알뜰했던 부모님을 따라 덩달아 저도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하나도 씻어서 다시 쓰곤 했어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지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 그 덕분인지 부모님은 시장에 통건물은 못 사도 시장통에 점포 한 칸을 사서 월세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 있어도 무자본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실로 엄청난 성과였죠. 엄마 아빠가 같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저축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회사가 IMF 직격탄을 맞고 망해버렸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까지 우리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특히 우리 집은 엄마보다 아빠가 마음이 더 여린 편이었는데 아빠가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심지어 우리 모녀 앞에서 곡을 하며 울기까지 하셨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갑자기 회사가 망하다니 이게 웬일이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지 여보? 유진아, 우리 이제 망했어. 다 망했다고.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며 슬퍼하던 아빠를 제지하고 나섰어요. 엄마는 그래도 아빠보다는 현실적이고 좀 다부진 성격이었거든요. 유진 아빠, 세상 망했어요? 남자가 그깟 일로 눈물 질질 짜긴? 뉴스 보니 IMF 와서 우리나라는 거의 다 망한 것 같지만 길거리 나가봐요. 사람들 하하호호 웃고 사는 건 여전하다고요. 게다가 우리는 점포 하나에서 월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쥐꼬리만 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밥 못 먹고 살겠어요? 회사가 망한 건 잠깐 쉬어가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등산 동호회라도 들어가서 건강이나 챙기세요. 난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는 타입이니 동네 돼지 축사에 가서 알바라도 하려니까. 놀면 뭐 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일단 등산 동호회 들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산 타면서 내 마음 좀 추스리고 나도 일 구해볼게. 이 모든 게 다 엄마의 권유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잠깐 마음을 다잡기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던 아빠의 선택이 우리 가족을 야금야금 파멸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가족의 돈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아빠 등산 동호회의 이혼녀 무당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돼지 축사에서 열심히 알바하시느라 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제가 더 잘 파악하고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는 등산하러 나가는데 패션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시더군요.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전신거울 앞에서 등산화를 여러 개 신어보며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제게 묻기도 했어요. 유진아, 아빠 좀 젊어 보이니? 어때? 네가 신세대니까 아빠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봐. 아참, 유진이 방에 있는 캡모자 아빠가 좀 빌려 쓰고 나갈게. 맨 처음엔 그저 아빠가 갑자기 자기 관리를 잘 하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수상쩍더라고요. 급기야 엄마 아빠가 함께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죠. 당신 이리 좀 앉아봐요. 요즘 주말마다 무슨 여행을 이리 많이 다니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 멤버 전부가 매주 주말마다 단체 여행을 다니는 거냐고요. 그리고 몇 달만 쉬고 다시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아예 평생 놀 생각이에요? 성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점포 세입자한테 연락 왔어요. 당신이 점포를
부동산에 내놔서 판다고 그랬다며.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거의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한 전보는 왜 판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아예 놀고 먹게? 대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딴 살림이라도 차린 거냐고. 아빠는 차라리 잘 됐다 싶은지 아예 대놓고 이실직고 하더군요. 이참에 다 까발릴게. 그래, 말 잘했다. 나 여자 있어. 무당하는 애 딸린 이혼녀인데 얼마나 예쁘고 참한지 몰라. 푹 퍼진 아줌마인 당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게다가 어찌나 용한지 그동안 나한테 있었던 일을 다 맞추더라고. 내 사주 보더니 당신과 계속 살면 나 단명한데 오히려 그 무당이랑 궁합이 잘 맞아서 100세까지 무병장수 할 수 있고 재산까지 100배나 불어난다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이 그 여자한테 기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안 되겠어 여보. 우리 그만 이혼하자. 미안하지만 자기는 생활력 강하잖아.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잡초처럼 다시 살아날 여자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남자 만나든가 여튼 가볍게 새 출발해. 옆에서 어린 제가 들어도 아빠의 말은 방구인지 개벽다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도 불같이 화를 내는 건 당연지사였고요. 뭐? 가볍게 새 출발해? 그래, 우리 모녀의 주머니가 아주 가벼울 수밖에 없겠네. 바보 천치마냥 착한 내가 가장으로서 당신 면 세워주려고 이 집과 가게를 당신 명의로 해줬더니 기어코 우리 모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이 미친 인간아. 당신이 진정 우리 딸 아빠 맞아? 웬 무당 이혼녀에 미쳐서 그동안 뼈 빠지게 일군 재산을 다 거덜내겠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그년한테 가려거든 이 재산 다 우리 모녀 앞으로 해주고 가. 아빠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어요. 인두껍을 쓰고 너무도 태연하게 폭탄 발언을 이어가더군요. 없어. 내 명의로 된 재산 다 팔아서 현금화했고 거의 다 썼어. 그 여자 삐까번쩍하게 식당 차려주고 그 여자 아들 유학 보내주는데 다 들어갔어. 그래도 우리가 궁합이 좋다니까 아마 그 여자랑 같이 살면 난 아마 더 많은 재산을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 이 집 현재 다른 사람 명의고 월세로 전환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곧 비워줘야 할 거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였고 아빠가 월세를 내고 계속 살고 있는 형태였어요. 언제 팔았는지 우리 모녀 모르게 처분했더군요. 그마저도 이 집에서 곧 나가야 했고요. 충격을 제대로 받은 엄마는 그때부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기 싫다며 이혼 안 해준다고 고집 피웠어요.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제가 이혼하라고 엄마를 부추겼어요. 엄마 옆에서, 아니 우리 가족에서 아빠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엄마와 단둘이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결국 이혼을 했고 월세로 전원해서 살던 그 집에서도 당연히 나와야 했어요.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이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거의 무일푼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한 줄기 빛과 같던 분이 바로 엄마가 알바하던 돼지 농장의 주인 아저씨였어요.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는 딱하다며 창고방 하나를 내주신 거죠. 아유 저런. 건강하고 씩씩했던 유진 엄마가 피골이 상접하고 눈빛이 흐려졌네. 유진이까지 이를 어쩌나. 돼지 냄새나는 좁은 창고방이지만 그래도 2명이 누울 자리를 댈 테니 여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돈 좀 모아요. 알바생으로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으로 좀 더 챙겨줄 테니 괜찮지? 돼지농장 사장님의 제안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엄마는 말도 못 잇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나서서 연신 감사하다고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갈 데 없는 저희 모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저도 엄마를 도와서 열심히 일할게요. 어린 것이 참 말도 예쁘게 하고 참으로 효녀구나. 그래 가끔 시간 나면 아저씨 도와서 일하면 너한테도 용돈 주마. 돼지농장은 사장님과 갓 20살이 된 사장님 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은 이찬수였는데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대학을 안 가고 아빠 일을 돕고 있다더군요. 찬수 오빠 아래로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공부를 꽤 잘해서 이 일은 안 시키고 여동생은 하도 날라리라 집에서 손 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부인은 없는 줄 알았어요. 이혼했거나 사별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돼지 농장에 코빼기도 안 비쳤거든요. 근데 사장님 부인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고방에서 기거하며 일하는 우리 모녀를 보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아니 여보, 저런 거지 같은 모녀를 왜 창고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관리비는 받고 있어요? 최소한의 관리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기숙사야 뭐야? 돼지 똥내 나는 창고방에서 잠이 오니? 하긴 생활 수준 뻔하지. 여기도 감지덕지겠지 뭐. 그 아줌마의 인성이 참 쓰레기같이 느껴졌어요. 혹여나 잘릴까봐 그 아줌마한테 아무 말 못하고 속만 끓이는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질러버렸죠. 아주머니, 여기서 저희가 돼지 잘 키워주는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과 찬수 오빠도 냄새나는 돼지 축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주머니는 주인도 아닌가 보네요. 코빼기도 잘 안 비치신 걸 보면. 뭐야, 저 조그만 계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여보, 저 거렁뱅이들 당장 잘라버려요. 다른 일꾼들 세고 셌잖아요. 괜히 와서 쌈딱처럼 쌈이나 걸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사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저놈의 옆에 내는 아주 주둥이만 맨날 나불나불 살림이고 돼지 농장 일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구판에 돈이나 쓸어 다니고 말이야. 아주 무속에 환장한 옆에 내 같으니라고. 여기서 괜히 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고마운 직원들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뭐? 누굴 쫓아내? 내가 내 집에서 당신 쫓아내기 전에 가만히나 있어. 돼지 농장에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또각구들을 왜 신고 와? 으휴, 내 팔자야. 저런 옆에 내를 와이프라고 데리고 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민다 정말. 얼른 집에나 쳐 들어가. 사장님 와이프는 깨갱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편을 들어준 사장님께 정말 고맙더군요. 사장님은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우리 모녀를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축사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쯤 제 삶에 고비가 연달아 닥쳐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일을 돕고 있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을 이장님이 달려오시더군요. 유진 엄마, 유진아, 아이고 일을 어쩐다냐? 듣자 아니 네 아빠가 새살림 차린 그 여자랑 서울로 차 타고 나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받쳐 그 자리에서 아작나고 말았단다. 아주 그냥 뼈까지 갈렸나 봐. 일을 어쩌냐 어째. 그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놀라긴 했지만 미친 듯이 슬프진 않았어요. 차분하게 이장님께 되물었어요. 그래서요 이장님,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자리에서 차에 탄 사람 다 죽었단다. 왜 그 여자가 아들도 하나 있다고 했잖냐? 그 셋이 싹 다 죽어버렸대. 전 눈물이 안 났지만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더군요. 유진 아빠, 결국 몇 년 만에 이렇게 될 걸. 내 옆에 있지. 왜 험한 곳에 가서 험한 꼴을 당해 왜? 전 충격을 받은 엄마를 다독이며 위로해드렸어요. 엄마,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자고 했었잖아요. 너무 슬퍼 말아요. 내 곁에 엄마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전 아빠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사진으로도 그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만이 유일한 내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유일한 내 핏줄인 엄마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자꾸 허리와 배가 많이 아프다던 엄마가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기에 가까웠기에 손쓸 방법이 거의 없었죠. 어쩐지 몇 개월간 엄마가 살이 급속도로 빠지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저도 하늘이 무너질 듯 싶었지만 축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장님과 찬수 오빠도 함께 슬퍼해졌어요. 아유, 유진 엄마. 이제 유진이랑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유진이 20살 되는 해에 이게 무슨 일이고. 내 탓도 크네. 사장인 내가 유진 엄마가 골골될 때 바로 큰 병원을 가보게 했어야 했는데 괜히 일만 시켜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정말 미안하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도 사람 목숨이 질긴 법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 유진 엄마 살릴 방법 찾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아요.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엄마의 치료비 전액을 다 대주셨어요. 전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 24시간을 엄마의 간병에 힘을 쏟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모두의 정성이 무색하게도 엄마의 병색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와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시간이 흐르는 게 진짜 아까웠어요. 엄마와 단 몇 주만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죠. 엄마는 본인의 삶이 거의 다 된 걸 감지했는지 저와 사장님을 옆에 두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사장님,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승 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유진이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하고 불쌍한 아이예요.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긴 했지만 시집가기 전만이라도 축사에 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니 다른데 어디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유진 엄마, 그건 걱정 말게나. 내가 유진이 끝까지 책임질 테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천국에 가도 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법이니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 먼저 가서 조금만 기다려.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에휴,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엄마는 며칠 후 돌아가셨어요. 사장님과 찬수 오빠가 마치 가족 장례식을 치르듯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진짜 내 가족 같았죠? 정말 감사했어요. 장례식 후 사장님은 제게 축사에 남아서 일을 해도 되고 다른 사무직에 하고 싶으면 취업을 알아봐도 좋다고 하셨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면 축사 일을 굳이 안 해도 엄마가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제게 주시겠다면서 말이죠. 전 몇 년간 지켜본 일이 돼지농장 일이었기에 그냥 이곳에 남겠다고 했어요. 고졸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진 않았지만 이곳에 남고 싶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는 바로 찬수 오빠였어요. 군대를 다녀온 찬수 오빠는 본격적으로 돼지 축사 일을 했어요. 사장님보다 축사 일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죠. 착하기도 하고 성실한 그 모습에 어릴 적부터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20대 중반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번 안 사귀어보고 묵묵히 일만 하더군요. 절 여동생처럼 대하면서 말이죠. 20살이 된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찬수 오빠에게 짜증이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 빼빼로데이가 와서 커다란 빼빼로를 하나 사서 오빠에게 줬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빼빼로도 있어? 와, 신기하다. 나 이거 먹어도 돼? 정말 맛있네. 뭐야? 빼빼로 맛있다로 끝나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이걸 왜 준 것 같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알아? 어이? 그냥 과자 먹는 날 아니야? 무슨 날이지? 혹시 유진이 생일이니? 내 생일도 아니고. 뭐지? 아유, 이 답답아. 오늘 빼빼로데이여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빼빼로 주는 날이야.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나 오빠 좋아해. 아니,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야. 그러니까 나 책임져. 사랑? 책임지라고? 어떻게? 당황한 오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 모습마저 귀여워 보이더군요. 전 오빠 손을 확 잡았고 그 상태로 우린 시골길을 한참이나 걸었어요. 그렇게 제가 밀어붙인 끝에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찬수 오빠가 절 진짜 좋아해서 사귀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임감 강하고 착한 찬수 오빠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정말 친절한 남자였지만 내 남친이 되고부터는 진짜 공주님 대접을 해주었죠. 우린 시골 여기저기에서 남몰래 손잡고 뽀뽀하며 연애를 했어요. 남친 아빠, 즉 축사 사장님한테도 우리 사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둘 다 연애를 해본 적도 없기에 뭔가 쑥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모두들 퇴근한 줄 알고 불 꺼진 축사에서 뽀뽀를 하다가 그만 사장님께 딱 걸리고 말았네요. 사장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혹시라도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너희 연애하냐? 진작 말하지 그랬니? 참 좋을 때다. 근데 너희 연애만 할 거니? 좋은 시절 뭐하러 연애만 하니? 시간 아깝게. 그러지 말고 이참에 결혼까지 해버리는 게 어떻겠니? 이때가 남친과 연애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인데 남친 아빠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좀 놀라웠어요. 하지만 살면서 그만큼 반가운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바로 튀어나왔죠. 네, 저 할래요. 찬수 오빠랑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하고 싶어요. 저의 멘트 이후로 우리 결혼은 정말로 급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엄마 아빠 다 잃고 다시금 가정을 꾸리고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저의 열망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20대 철 모르는 나이였기에 시댁에서 함께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부와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만 열심히 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열과 성을 다해도 절 싫어하는 시댁 족속들의 마음은 바뀌질 않더군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긴 했어도 쪽방을 5개나 뚫어놨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대식구였기 때문에 방 5개가 필요하긴 했어요. 일단 시할머니가 85세였는데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계셨어요. 신혼 초부터 저의 하루 일과는 시할머니 똥오줌 치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시모와 간병인이 하던 걸 제가 시집오니 저에게 다 시키더라고요. 지독한 시모는 그 외에도 모든 집안일들을 제게 떠넘겼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제가 코뿔소였다면 넷불로 시모를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현실은 말로만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또 무당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뭔 놈의 굿을 매달하시는 건가요? 아버님한테 또 혼나시려고 그러세요? 사주팔자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삶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집안일이며 할머니는 간병일 다 맡기지 마시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죠. 시모도 누구한테 질 성격이 아니었어요. 너 식모로 들어온 거 맞아? 그럼 거지 고하나 다름없는 널 뭐하러 며느리로 들였겠냐? 내가 무당을 만나든 구슬하든 상관하지 마라. 이 세상 만사는 다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니깐. 시모만 이렇게 미친 인간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게요. 신위는 한마디로 진짜 더러운 여자였어요. 어찌나 자기 방 청소를 안 하던지 시모가 시켜서 신우이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부터 시작해 받아들일 틈이 없었죠. 심지어 피 묻은 생리대가 붙어있는 팬티와 바지까지 그대로 허물벗듯이 벗어놓는 여자였어요. 그래놓고 본인은 향수까지 뿌리고 야한 옷 입고 맨날 유흥을 즐기러 나가더군요. 택시 불러서 최대한 시내까지 나가서 말이죠. 그러니 연년생으로 내리 애 셋을 낳아오더군요. 처음엔 모두를 너무 놀라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만 둘째, 셋째를 낳을 때는 다들 포기 상태였어요. 아니 아가씨, 대체 아기 아빠는 어딨어요? 남친이 있고 임신 상태였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우린 아가씨가 단순히 살이 찐 줄 알았지 임신한 줄은 까맣게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거 알면 새언니가 애기 키울 돈이라도 좀 보태줄 건가요? 참네,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말은 많네. 애기 아빠 몰라요. 요즘은 세상이 쿨해져서 이런 케이스가 흔하다고요. 그렇게 쿨할 것 같으면 쏙 쿨하게 본인이 애 셋을 다 키울 것이지 제게 아기 육아까지 맡기더군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합가하여 생고생을 하다 보니 정작 내 아기를 가질 기력도 없었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아기가 생기지도 않더군요. 남편과 시부가 잘 챙겨주긴 했지만 점 39kg까지 살이 빠지는 등 약해져만 갔어요. 그러다 아주 어렵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기가 생겼죠. 임신한 상태에서도 뼈 빠지게 대식구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 어느덧 만삭이었어요. 한 8개월이 넘어가고 있을 때 시모가 무당을 만나고 와서는 그러더군요. 얘 며느리야, 너 애기 낳을 날짜랑 시간 받아왔다. 제왕절개 이 날짜에 맞춰서 하도록 해. 거의 명령조로 시모가 말하는 게 기분 나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제왕절개 많이 하니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산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시모가 말한 날짜 2주 전에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그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선홍빛의 물이 줄줄 터져 나오더군요. 바로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119를 부르고 병원 갈 채비를 재빨리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방에 들어와서는 난리 부르스를 하더군요. 어딜 가냐? 안 된다. 양수가 터지든 애기 머리가 나오든 무조건 막아. 아주 용한 무당이 그 날짜에 애기가 이 세상에 나와야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절대 안 돼. 어머님 미쳤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일단 애기가 태어나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 죽게 만들 작정이에요? 어서 비키세요. 남편과 시부까지 나서서 시모를 제지하고 나섰어요. 엄마, 물러서세요. 양수까지 터진 마당에 우리 아기 죽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위험할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다행히 예쁜 딸내미를 낳았어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친정엄마가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날 힘들게 낳고 돌봐줬을 생각을 하니 고맙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었죠. 며칠에 걸쳐 그렇게 서럽게 운 산모는 아마 저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양수까지 터졌는데 애를 다시 들이밀라고 하면서 출산을 못하게 막아선 시모가 악마같이 느껴지더군요. 날 딸처럼 대해주는 시부 빼고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진절머리 나게 끔찍했어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죠. 남편에게 선언했어요. 나 그 거지 소굴 같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우리 읍내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라도 하면서 따로 분가해서 삽시다. 시댁 식구들 얼굴도 보기 싫고 더럽고 치사한 노예 노릇도 더 이상 하기 싫어. 더군다나 우리 딸내미까지 그 소굴에서 키우긴 죽기보다 싫어. 내 제안이 싫으면 나 혼자 이 아이 키우며 살 거야. 나랑 이혼해도 좋아. 갑자기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았어. 나도 당신이 우리 가족들한테 희생당한 거 충분히 알고 있어. 당신은 며느리로서 할 몫 다 했어. 당신 뜻대로 합시다. 난 당신과 우리 딸만 있으면 돼. 그렇게 아기를 낳음과 동시에 우리는 분가했어요. 그리고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제 뜻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곳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월세에서 전세로 집도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한 5년 만에 말이죠. 그 5년 동안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은 다 씹었어요. 시부한테 오는 연락까지 받지 않았어요. 시부한테는 너무 죄송했지만 시부 입을 통해 시댁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시댁과 연을 끄는 그 5년이 너무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며 일을 병행해도 힘든 거 하나도 모르겠고 인생의 꿀맛처럼 느껴지더군요.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이토록 중요한지 몰랐네요. 그렇게 시댁을 잊고 살고 있는데 시부가 떡볶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눈물까지 비쳤어요. 이 아이가 우리 손녀니? 이름이 뭐니? 너무 예쁘구나. 유진아, 네가 내 전화 그동안 안 받은 거 다 이해한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우리 집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 중풍으로 누워있던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애 셋 낳고 말썽 부리던 네 시누이는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네 시애미도 무당집에 가는 일을 좀 줄인 것 같아. 내가 하도 뭐라 하니깐 말이야. 서울서 대학 다니던 네 시동생이 취업해서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더구나. 네 동서들 아가씨가 우리 집안 내막을 잘 모르니 큰형 내외인 너희 부부가 이제 다시 왕래도 하며 이번 결혼식에 좀 와주면 어떨까 하고 찾아왔다. 그동안 돈 벌고 아기 키우느라 참 힘들었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우리 손녀딸 예쁘게 키우는데 보태 쓰도록 해. 어쨌든 시애비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유진아. 봉투든 뭐든 시부가 울면서 말하니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아버님,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저도 참 죄송했어요. 저한테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해주신 분인데 은혜를 모르고 살았네요. 아버님 말씀대로 할게요. 앞으로 우리 찬이 크는 것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앙금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애기 엄마가 된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연약했던 서유진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물론 저의 오판이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가 동서로 들어왔다길래 안심하고 있었어요. 저도 형님으로서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부창부수인지 싸가지 없던 시동생과 똑같더군요. 시동생은 대학물 좀 먹었다고 저와 자기 형인 내 남편을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돈 아끼려고 애 학원도 제대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요즘 영어 유치원은 기본인 세상인데. 본인 부부가 대학도 안 나오고 무식하면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신분 상승하게 해야지. 아이까지 천민으로 계속 살게 할 건가요? 뭐야? 대학 나온 게 대수야? 동서 보니까 대학도 다 필요 없는 것 같네. 그렇게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거 보면. TV 보니까 예의는 지능 문제라고 하더라. 형님이 나한테까지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걸 보니 동서 지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 제 말에 동서는 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더군요. 동서와 시동생은 결혼 초기부터 우리 부부와는 상극이었어요. 그때마다 그나마 시부가 저희 부부 편을 들어주었어요. 역시 시댁 식구들 중 믿을 존재는 시부뿐이었죠. 그런 시부가 너무 마음 아프게도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시부도 돼지 축사일만 하느라 본인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거죠. 전 친정엄마를 암으로 잃었던지라 시부까지 암으로 떠나보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더군요. 시부가 수술을 한다기에 일을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수술비를 보태는 것밖에 없었어요. 일단 돈 500만 원을 시모 계좌로 붙였어요.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이더군요. 심성 안 좋은 시모가 간병을 정성스럽게 할 리가 없었기에 단 며칠만이라도 제가 직접 간병하고 싶어 간단히 짐을 싸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 준비를 위해 입원해 있는 시부가 절 보고 반기며 웬 서류를 주더라고요. 유진아, 바쁜 네가 나 간병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나한텐 그 어느 가족보다 네가 최고다. 위암 수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몸이 너무 약해진 게 느껴져.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네 시엠이나 다른 자식들이 워낙 돈을 펑펑 써대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꽤 된다. 너도 알다시피 돼지 축사일이 잘 돼 왔잖니. 그 돈으로 너희 떡볶이 가게가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고 있다. 너희 부부 공동 명의로 말이야. 그쪽 동네 부동산에 알아보니 마침 매물로 나왔더라고. 그 위에도 점포가 꽤 되니 월세 받으면 찬이 키우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건물 사고 남은 현금도
모조리 너희 부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유언장에 다 써놨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유언장 작성해놨으니 이거 받아라. 원본은 변호사에게 있다. 시부가 건네준 유언장 내용을 보고는 눈물부터 터져 나왔어요. 저와 시부는 부둥켜 안고 같이 한참을 울었죠. 시부의 수술이 마무리되었지만 의사에 의하면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예후가 좋지 않다더군요.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아니고를 떠나 진짜 내 친아빠 같은 분이 얼마 살지 못하신다는 것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사이코 같은 시모는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더군요. 동서와는 쿵짝이 잘 맞았는지 시댁에 가보니 동서가 와 있었어요. 시모가 병원에 아픈 시부를 덩그러니 혼자 두고 왔길래 간병하라고 남편을 서둘러 보냈죠. 시모가 뜬금없이 제게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절 슬슬 긁어서 열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시아버지 수술비조로 보내준 500만 원 중에 돈이 많이 남더라. 그 돈 보태서 네 동서 샤넬백 사줬다. 새아가 저 방 가서 얼른 샤넬백 좀 가져와 봐라. 얼마나 때깔이 좋은지 몰라. 네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얄미운 동서는 옆에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형님 고마워요. 샤넬백 잘 쓸게요. 형님 살면서 샤넬백 실물로 처음 구경하죠? 많이 봐두세요. 평생 살면서 샤넬백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나 있겠어요, 어디? 하긴 떡볶이 장사하면서 명품 백이 필요할 일도 없겠네요. 전 시장통에서 산 3,000원짜리 제 가방 안에 마침 아버님이 주신 유언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꺼내서 보여주며 얘기했어요. 그깟 샤넬백? 잘 샀네. 이제 몇십억 부자인 나한테 몇백짜리 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자, 어머님 동서, 이것 보세요. 아버님께서 미리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저희 부부가 현재 떡볶이 가게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사주신다네요. 그리고 남은 현금도 모조리 우리 앞으로 주신다고 하고요.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만 진짜 자식이며 가족이라고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유언장 내용 참 아름답죠? 시모와 동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머 형님, 몇십억짜리 그 건물을 왜 형님네 앞으로만 사줘요? 우리는요? 우리 서울 집값 비싸서 미치겠는데 우리 부부한텐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유언장 가짜죠? 맞죠? 동서는 현실을 부정하려 들었어요. 시모도 옆에서 난리치긴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몇십 년간 같이 산 마누라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돈! 내 돈! 전 유언장을 다시 3,000원짜리 내 가방에 고이 넣고는 정중히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뒤로하고 말이죠. 마음속으론 그들에게 뻑큐라도 날리고 시댁을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만큼 통쾌했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시부는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돼 몇 달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전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하고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우린 건물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네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 넘치게 말이죠.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손님들에게 전보다 더 푸짐하게 챙겨드리니 장사도 더욱 잘 되더군요. 물론 직원 여럿 고용해서 수월하게 장사하고 있네요. 시댁 식구들은 어떠냐고요? 이번엔 인연 끊지 않고 보란듯이 저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괴롭히고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한테 복수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 우리 건강하게 천수만수 누리면서 웃으며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줬던 족속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니까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